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은 홍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면서 중동의 에너지 길목이 흔들렸고 그 충격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를 택했습니다. 지금 홍해는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낀 좁고 긴 바다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해역을 장악한 채 상선에 드론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박들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겹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호르무즈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중동의 기름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이 닫힌 셈입니다.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맞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 95%가 지금 봉쇄된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8개월 동안 유지했던 홍해 진입 금지를 풀었습니다. 원유와 납사 같은 전략물자 수송에 한해서입니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선박 확보, 전쟁보험 가입, 선원 모집까지 서둘렀습니다. 지금 한국 유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K. 구매단이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홍해를 뚫어 사우디 원유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오래전에 준비된 우회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2026년 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봉쇄 전에는 하루 80척이 오가던 해협이지만 지금은 겨우 2척 정도만 지나갑니다. 한국 경제도 즉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루에 7% 급락했고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단 하루 만에 40%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74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 떠올려 보면 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쓰는 기름의 약 60%가 지금 봉쇄된 그 해협을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보를 우리나라는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원유 수입 의존도 1위입니다. 일본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리기스리 게르 중동 원유 의존도 5.9%, 호르무즈 경유 비중 72%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호르무즈 경유 비중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덕분에 중국이 웃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유사들이 사우디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해 우회 운항 금지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도 곧바로 유조선 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를 보면 봉쇄가 3개월 이내로 끝나면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117달러,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받으면 174달러로 전망됩니다. 제이디네 코리아가 인용한 분석에서는 6월까지 봉쇄가 지속될 경우 두바이유가 17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일부 기관은 2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유가가 117달러가 되면 먼저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라면, 과자, 생수, 채소, 고기까지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두바이유가 100달러에만 머물러도 한국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깎입니다. OECD는 이미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2.1%에서 1.7%로 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비축유 7, 640만 배럴, 민간 비축유 3, 800, 0배럴을 합치면 208일치입니다. 약 7개월입니다. 일본이 10일, 중국이 78일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40년 동안 한 방울씩 쌓아온 결과입니다.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전 세계를 뒤져 대체 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도 86%에서 69%로 낮췄습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 역시 늘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져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7개월만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경제가 얼마나 크게 훼손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택한 길은 직접 길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으로 유조선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8년 동안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을 겪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 막힐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기뢰가 깔리고 유조선이 공격받았습니다. 이를 본 사우디아라비아는 판단했습니다. 우리 석유는 호르무즈 없이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81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동서 파이프라인, 영어로 펠로라인입니다. 사우디 동쪽 유전지대인 아부카이크에서 서쪽 홍해 항구, 얌부까지 1200km를 잇는 파이프라인입니다. ATI,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이니 서울과 부산을 3번 달리는 거리입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을 가로질러 지하에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080만 배럴이니 이 파이프 하나가 한국 소비량의 2배 반을 감당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이 파이프라인을 2019년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입니다. 왜 2019년이었을까요? 그때 이미 호르무즈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실제 봉쇄가 벌어지자 사우디는 곧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풀가동했습니다. 봉쇄 직후 얌부항 선정량은 330% 급증했습니다. 기존 하루 110만 배럴에서 440만 배럴로 뛰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VLCC 25척에서 30척이 얌부항으로 집결했습니다. VLCC 한 척은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VLCC 한 척이 얌부항에서 118만 배럴을 싣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트레이딩뷰 보도에 따르면 3월 27일 기준 아람코는 얌부항에서 한국까지 VLCC로 1200만 배럴을 이미 선적했습니다. UAE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아라비아 쪽 항구인 푸자이라까지 370km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루 18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푸자이라항에서 출발한 UAE 원유 200만 배럴이 한국 여수항 GS칼텍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유조선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얌부항으로 가려면 홍해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홍해의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 폭은 30km입니다. 이 해협을 후티 반군이 노리고 있습니다. 걸프국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면 바브엘 만데브도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4월 2일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바브엘 만데브 봉쇄 위협, 이중 봉쇄 속에서 한국 유조선이 그 길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청해부대입니다. 우리 군함이 바로 그 해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부산으로 객긴들이 구로네를 대가트라.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한 특수 해외 파견 부대입니다. 창설 초기에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먼 바다까지 해군을 보낼 능력이 있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설 2년 만인 2011년, 청해부대는 역사에 남을 작전을 보여줬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화학제품 운반선 3호 주얼리호가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13명에게 납치됐습니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해적들은 AK-47 소총과 RPG 로켓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였고 선원들의 가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급파됐고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작전 직전 해적들이 선장 석혜균 씨를 총으로 쐈습니다. 선장이 총상을 입자 선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UDT 대원들은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와 선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탄을 터뜨리고 선실문을 하나씩 열어가며 진입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단 6분 만에 배를 장악했습니다. 해적 18명 사살, 5명 생포, 선원 21명 전원 구출. 부상당한 석혜균 선장도 신속히 후송돼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작전 이후 전 세계가 한국 해군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는 한국 배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 청해부대가 지금도 아덴만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47진이 파견돼 있습니다. 구축함 대조영함과 260여 명의 장병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아덴만은 홍해 아래쪽 바브엘만데브 해역 바로 건너편입니다. 한국 유조선이 통과해야 하는 길목, 바로 옆에 우리 해군이 있는 겁니다. 연간 약 300척의 한국 선박이 이 해역을 지나고 이는 한국 해상 물류의 29%를 차지합니다. 우리 군함이 앞길을 열고 우리 유조선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K9매단에 K해군이 더해진 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직접 뚫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50년 전에도 한국은 비슷한 위기를 정면으로 건넜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기자 아랍 산유국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든 나라들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개월 만에 4배 뛰었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가는 연 3.2%에서 25%로 폭등했고 기름이 없어 차를 몰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공장이 섰습니다.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랍 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랍 국가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남동의 땅을 내줬습니다. 그곳에 한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서울중앙성원이 세워졌습니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공사했고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불러 달러를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정주영은 1975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배를 만들던 회사였고 건설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우디 제다에 가서 왕족들을 만났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경쟁 입찰을 벌였습니다. 1976년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1호기, 9호기,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현대건설 한 회사가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공사를 따낸 것입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장비도 모자랐고 언어도 달랐지만 믿음과 성실함, 빠른 실행력으로 한국 사람들은 유럽 기업보다 더 빠르고 더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1975년 중동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 비중은 해외 파견 전체의 30%였지만 1980년에는 80%를 넘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도 1975년 7억 5천만 달러에서 1980년 82억 달러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한국 외화 수입의 85.3%가
중동건설 오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1983년에는 22만 명의 한국 근로자가 중동 사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가족을 두고 떠난 아버지들의 땀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포스코 제철소, 경부고속도로, 원자력 발전소,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움직인 자금이 중동 사막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일 쇼크는 위기였지만 한국은 그것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오일머니를 에너지 자립에도 투자했습니다. 원자력이었습니다.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가 가동됐고 이후 월성, 영광, 울진에 차례로 원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원전이 26기 있습니다.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도 전기 대란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라도 한국의 공장은 돌아갑니다. 50년 전에 이미 준비한 결과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뚫고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 신뢰와 인프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주베일 항구를 지었고 삼성물산이 리야드 지하철을 맡았고 대우건설이 중동 곳곳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프라 위에서 지금 사우디는 얀부항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항구에서 한국 유조선이 원유를 싣고 있습니다. 50년 전 정주영이 사막에 심은 씨앗이 2026년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비전 2030, MBS가 선언한 탈석유 경제전환 신도시 네옴 건설에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건설은 다시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더 깊게 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협력에서 건설 협력까지 이것이 50년간 쌓인 관계의 힘입니다. 반면 이란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고 팔라비 왕조가 무너진 뒤 호메이니가 집권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444일간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적이며 이슬람 혁명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중동의 강국이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인구 6천만 명,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였고 GDP는 한국의 5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는데 북한이 됐다고 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1979년 이란의 GDP는 한국의 5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1인당 GDP는 4,000달러, 한국은 35,000달러입니다. 47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은 반미와 혁명 수출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40년 넘게 이어졌고 외환 보유고는 2018년 대비 72% 줄었습니다. 지금은 338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 40에서 50%입니다. 국민들은 생계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석유 매장량은 여전히 세계 2위입니다. 땅 밑에는 기름이 넘치는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란의 군사비는 연 79억 달러입니다. 대신 이란은 다른 방식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입니다. 값싼 무기로 비싼 목표물을 때리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도 그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경제력에서는 이미 밀렸지만 해협 하나만 막아도 전 세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고 5일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미국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군사비는 연 803억 달러로 이란의 10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1981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사우디는 물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석유는 어떻게 팔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40년을 준비한 결과 2026년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았을 때도 사우디는 이미 우회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1200km 파이프라인, 하루 700만 배럴. 이것이 40년 전 결단의 결과입니다. 같은 자원, 같은 지역, 그러나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우디 1인당 GDP 35, 0달러, 이란 1인당 GDP 4, 0달러. 국제정세를 읽은 나라와 읽지 못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봉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한국 경제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기 종전입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유가는 90달러대에 머무르고 한국의 비축유 208일이 버팀목이 됩니다.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확보로 수급도 안정됩니다. 경제 충격은 최소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역시 장기 봉쇄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338억 달러에 불과하고 2018년 대비 72% 줄어든 상태입니다. 봉쇄를 오래 끌수록 이란 자신도 더 깊이 고립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UAE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WSJ는 UAE가 호르무즈 재개를 위해 지뢰 제거 작전에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봉쇄가 영구적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 봉쇄입니다. 6개월 이상입니다. 유가는 117달러를 돌파하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오르며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합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까지 봉쇄하면 홍해 우회로도 막힙니다. 그러면 사우디 양부항 접근도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진짜 고비입니다. 결국 에너지 다변화를 얼마나 빨리 밀어붙이느냐가 승부가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시설 공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유가는 174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JD넷 코리아는 6월까지 봉쇄가 이어지면 두바이유가 17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GDP 손실은 3%포인트,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멈추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에게도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순간 전 세계 군사력이 이란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버텨야 하고 뚫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위험한데 굳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홍해에서는 5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받았고 여러 척이 격침됐습니다. 선원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희망봉을 돌아가는 9,000km 우회 항로는 운임이 3배입니다. 양부에서 한국까지 VLCC 한 척 운임만 해도 이미 2,800만 달러입니다. 평시의 2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8일 뒤에는 진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2011년 해적 13명을 6분 만에 제압한 그 부대가 지금도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미국 석유를 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쉐일오일이 있어 호르무즈 의존도가 2%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릅니다. 이 위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정주영이 주베일에 항구를 지었고 22만 명이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그 돈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는 1981년에 파이프라인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인 2026년 그 파이프라인이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에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47년 뒤 우리는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는데 북한이 됐다는 왕세자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뚫을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28개월 만에 홍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208일치 비축유를 쌓아뒀습니다. 청해부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는 전 세계를 뒤져 5천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길을 내는 나라, 1973년 사막으로 달려간 나라, 2011년 6분 만에 해적을 제압한 나라, 2026년에는 세계가 피하는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40년 전에 판 파이프라인처럼 한국도 지금 미래를 위한 길을 파고 있습니다. 이란 왕세자가 일하는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다고 탄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올라서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늘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위기가 오면 뚫습니다.